오늘 우리 박사님 강의, 사실 이제 이유준 박사님은 되게 큰 영감을 저한테 주신 분이기도 해요. 저희 사업에도 큰 이제 지원도 해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먼저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유준 박사님의 뭔가 이렇게 받아서 제가 이제 이걸 창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포지션에 저를 갖다 놓으셨는데, 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창업하는 분들한테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저도 한 40분 정도 시간을 쓰는데, 3, 40분. 작더라도 무언가 영감을 가져가시길 바래요. 창업가에게는 그런 영감을 스스로 일으켜내는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숙제를 잘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앞부분에 사실 이제 이유준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많은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딱딱하게 말씀하긴 했지만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이제 창업가의 언어로 설명을 할게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식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존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먹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ESG나 이런 환경 문제나 이런 새로운 사회를 재정의하는 이런 도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랑 맞서서 창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들은 여러분들 같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자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 질서 속에서 기업이 됐고 사업을 하던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이게 질서가 바뀌면서 이제 여기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틈이 벌어지면서 이제 창업의 기회가 생기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지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온실가스라는 거는 이제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요, 70%는 반사를 해요. 30%만 지구에서 에너지로 쓰여요. 근데 그 70%가 못 나가요. 그게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건 이산화탄소랑 메탄이랑 수증기인데, 메탄이랑 수증기가 사실은 훨씬 더 지독해요. 근데 그거는 공기 중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남으면서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남극과 북극 적도를 끊어주는 제트 기류가 생성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차가운 지역과 뜨거운 지역을 구분해주는 지금의 지구 생태계가 멸종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남극과 북극과 적도의 온도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지금 기후대에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 90%가 멸종한다고 봐요.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뭔가 생명이 있겠죠, 지구 안에서는. 그러니까 유발 할라리의 이제 사피엔스 책을 보면 인간은 멸망하지 않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막고 있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할 거냐,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에 이제 지구적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의 기회가 열리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를 제가 왜 이거를 잠깐 봤냐면요,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3G B투자 200억. 저게 나한테 키워드구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알게 돼서 이제 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슈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한 10분 정도 할게요. 왜 30분, 10분이냐면 저는 사실 슈퍼빈을 창업했기 때문에 슈퍼빈의 이야기를 제일 잘해요. 저는 구글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회사를 공부하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건 저한테 어불성설이죠. 저는 슈퍼빈을 창업했고 슈퍼빈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슈퍼빈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사업을 포지션을 만들어간 회사들에게는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저희 이야기로 들려드릴 거고, 그게 이론적으로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김봉진 의장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셀럽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사에 보면 제가 이제 작은 건데 이렇게 좀 체크 분리 포인트를 넣었는데 저희 회사 이제 투자도 하세요. 예, 아직은 이제 제가 주주간 계약서를 쓰진 않았는데 저희 회사 이제 투자를 하실 거라 이제 그런 좋은 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하도 200억을 투자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이거를 그려갖고 왔어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하면 요건가요? 이렇게 그려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기업이 막 성장하는 과정 중에 뒤쪽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기업에게는 사업에게는 외부 투자자의 투자 자금 유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종의 바이탈 사인 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으시게 되면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시리즈 A라는 투자가 있어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나오는 거죠? 잘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자꾸 일로 가셨구나. 시리즈 A라는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A라는 투자가 그 창업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상징적이에요. 왜 상징적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3자가 내 주식 가격을 평가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을 사고 그 돈을 회사에 주는 첫 관문이 시리즈 A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시리즈 A를 받으면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3자,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주는 첫 번째 시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기술 기반의 창업인 경우는 시리즈 A에서 창업가가 자기 지분을 팔아요. 그러니까 B, C, D 이렇게 뒤로 안 가요, 잘. 그리고 엑시트를 해요. 회사를 떠나요. 또는 회사에 남아도 기술 총괄이나 마케팅 총괄로 남지 CEO로 남지는 않아요. 그런 사례가 오히려 좀 드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CEO로 계속 가는데 그래서 이제 시리즈 A를 기준으로 시리즈 A 이전에 프리 A, 엔젤 투자 그리고 이제 시리즈 A 다음에는 뭐 B, C, D 이렇게 가거든요. 슈퍼빈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2015년 창업하고 2018년 3년 차 때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3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억을 투자를 받을 때 저희 회사 기업 가치가 17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창업을 하면 회사를 만드는 거고 회사는 자본시장에서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상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170억짜리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요. 30억을 투자를 해주면 200억이 되는 거예요. 170억 더하기 30. 그래서 200. 이렇게 돼서 200억짜리 회사가 됐고요. 그 30억을 제가 2년 만에 다 썼어요. 막 인테리어 비용에다 5억 쓰고 막 밖에 하니까 막 돈이 막 쑥쑥쑥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시리즈 B를 투자받을 때 200억을 받으면서 저희가 우리 회사 기업 가치는 900억이야. 그러니까 200억을 주면 1100억이 될래. 그래서 저는 200억을 투자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회사 기업 가치가 1100억이에요. 뭐 가난하기는 한데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우리 회사 지분의 60% 이상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유가증권상으로는 제가 한 700억 정도의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죠. 김봉진 씨 같은 경우는 저랑 창업 시기는 다르지만 똑같이 이제 3천만 원 갖고 창업을 한 거예요. 저도 3천만 원 갖고 창업했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갖고 창업을 해서 시리즈 A 때 80억을 기업 가치로 인정받고 20억을 받아서 100억짜리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 B 때 600억을 기본 가치로 120억을 받아서 720억이 돼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시기는 다르지만 비슷한, 그러니까 창업하고 5년 차 정도의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는데 김봉진 씨의 이제 배달의 민족은 600억에 120억 받아서 720억. 저희는 이제 900억에 200억 받아서 1100억이라고 제가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200억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00억에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배달의 민족은 그 이후에 이제 시리즈 CD 계속 받으면서 이제 거의 3조 원 밸류에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에 매각이 됐죠. 그리고 이제 김봉진 씨는 이제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 임원이 돼서 이제 아시아 총괄로 있고. 아까 이제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카톡이 왔어요. 띠리? 김종빈 대표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의장님. 저 슈퍼빈에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땡큐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사이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놓고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슈퍼비인의 이야기를 한 번은 들으실만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도입을 가져갑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은 창업에 대한 정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영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자본주의 사회가 돈을 주면 사업이 성공하는 거고요. 내가 정의한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가 캐피탈 마켓에서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제품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슈퍼비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은 오늘도 얼마큼 쓰레기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쭉 보여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남극과 북극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극의 이제 온도가 21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펭귄들이 폐사하기 시작했죠. 저게 이제 한 번의 이벤트냐, 아니면 정말 기후 위기가 갖고 오는 새로운 이제 질서냐, 문제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영상을 꼭 틀어드려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린 뉴딜이라는 어마한 질서를 우리들이 공부해서 이해해가는 수준보다는 어떤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 방식으로 저는 한번 담아가기를 바래요. Do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 realities of our time and allow ourselves to feel deeply enough that it transforms us and our future? Come with me on a journey through the eye of beauty. Across an ocean of grief. And beyond.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이런 영상이 이제 그린 뉴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저희는 저렇게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슈퍼민이라는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창업가나 스타트업은요, 세상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나만의 관점 설계가 모든 거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저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왜 저렇게 돼야 되지? 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이제 어떤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로 훅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창업가는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의한 문제를 세상이랑 소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워크는 세상 투자자들이랑 소통하고 그러니까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랑 소통하고,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랑 소통하고, 그 구매된 제품을 쓰는 소비자랑 소통하는 언어예요. 그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소통이 안 돼요. 보여준다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게 문제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언어를 순환 경제와 선형 경제로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만약에 슈퍼빈이 만든 프레임워크이면 더 설명하기가 힘들겠지만, 다행히 이제 세상이 이런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선형 경제야.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폐기가 돼. 그런데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또 폐기가 돼. 그런데 그린 뉴딜이나 또는 순환 경제나 우리들이 가야 되는 새로운 질서는 실제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무언가를 원해. 이런 세상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희 제품과 서비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서도 더 강조하겠지만, 창업가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정의하고, 잘 정의된 문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동의된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언어를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200억짜리 투자받은 IR 자료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해서 SK종합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의 허세용 대표님 이런 분들한테 다 설명해서 그분들한테 200억을 받은 거예요. 그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형경제다, 석탄석유화학 최고라고 쓰고 사라진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어딘간 존재하겠지만 그게 온난화에밖에 더 기여하냐. 이산화탄소로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이런 풍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가 서큘러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선 경제에서 엔드 오브 게임을 원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더라도 뭔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창업가는 내가 정의한 문제를 세상이랑 소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나만의 공상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거는 내 자신에 대한 검증이기도 해요. 아디다스가 운동화를 냈어요. 저 운동화는 하나의 소재로 몸과 끈과 밑창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사용자가 다 신고 난 다음에 실증이 나거나 더 이상 신을 수 없으면 아디다스에 반납해요. 그럼 저거를 갈아서 운동화를 똑같이 또 만들어요. 100% 순환, 물질 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미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게 한두 달 연구에서 나왔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R&D가 있었겠죠. 유한 킴벌리, 우리나라에 들어온 킴벌리 클락도 미국에서 아이들 기저귀를 모아서 다시 기저귀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했고, 한국에 유한 킴벌리 제공할 테니 유한 킴벌리도 그런 물질적 순환에 참여해라. 이런 요청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큘러, 즉 무언가 기존이랑 다른 방식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산업들이 잉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제 창업가는 투자자들이나 구매자들이나 또는 사업의 그 파트너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건 이제 LG화학, 롯데케미컬 이런 회사들이죠. 우리가 화장품 용기나 음료용 페트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음료 패키징 회사나 그 화장품 또는 이제 이런 브랜딩 회사들이 보면 모든 패키지를 2025년까지 100% 폐기물로 만든다고 한다. 근데 이 폐기물을 조달할 수가 없다.
혹시 슈퍼빈이 모아줄 수 있니? 그래서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이제 어떤 기회를 보게 된, 즉 창업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잘 정의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본 거죠. 그래야 이제 슈퍼빈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저희 사업과 제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제품과 서비스의 이야기와 생존 방법이 살아있는 그 환경, 서컴스턴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Another environmental challenge South Korea is 우리나라에 dealing 이제 with 재활용품 is China's 분리 decision 배출된 to ban 것들을 plastic 업체들이 waste 수거하지 않는 imports. 사건이 이제 NHK 서울에서도 Kim Jang-ju 있었고요. looks at 그걸 이제 how 미국, 일본 officials NHK가 are 어이가 coping 없어서 with the 취재를 온 new 거죠. trash dilemma. 근데 그 중에 이제 모아서 보니까 야 이거 일본에도 갖고 왔으면 좋겠다가 이제 저희 제품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넣으면 카메라가 보고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아니야를 판독해요. 그래서 판독이 돼서 받은 거는 그걸 투입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드려요. 아닌 거는 거절을 해요. 이거는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골라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시장은요, 아파트를 제외하면 보통 다 이렇게 나오고 그게 수거되는 단계에서 많은 경우 물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혼입돼요. 혼입된 것들이 재활용 선별장을 들어가요. 그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람들 손에 의해서 구분이 돼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파란 요거 플라스틱 지나가는데 이거 할머니가 안 잡잖아요. 분명히 버린 사람은 저게 재활용된다고 버렸을 텐데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그게 선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선형 경제의 한 단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 선형 경제 내에서 실제로 재활용이 된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공지능이라는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언어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인간을 대신해서 폐기물이 자원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디지털 정보를 가진 디지털 디바이스, 장비들이 선별하도록 해요. 근데 이런 과학기술이 만들어졌다고 세상이 환호해주지 않아요. 창업하는 창업가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4천만 국민이 다 좋아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약간 로망이 생기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슈퍼빈이 선택한 거는 디자인이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대한민국 찾아보시면 기사에 나오겠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 스타트업이나 벤처 중에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가 인공지능으로는 9위예요. 기술력 순위가. 9위로 평가를 받고 한국경제에서 이제 조사한 거에 9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고 그 제품을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얘기한다고 세상은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 기계를 써야 되고 왜 재활용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감하도록 언어를 저희들이 디자인으로 계속 뿌려요. 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빈에 대한 그 실질적인 모습은 이렇게 선형 경제가 존재한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폐기된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여기서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다시 일로 가져간다고 이분들이 사가지 않아요.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겠죠. 있는데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는데 그 양이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슈퍼빈은 이 폐기의 총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폐기물을 버릴 때 쓰레기통에 버릴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 그래서 폐기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자. 그래서 왜 이제 광주에도 저희 슈퍼빈 네프론이 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써보시면 리젝되는 게 있어요. 거부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돈을 주고 살 건지 거부할 건지는요. 리사이클링 로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예요. 환경부가 로고 찍어줬다고 무조건 재활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게 있고 돈을 주고 사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죠. 돈을 주고 사요. 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폐기물 업체들이 갖고 있는 물류가 재활용에 대한 부가가치를 확보하는데 매우 불리해요.
혼입되고 오염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GS 칼텍스의 허세용 대표님이야. 그런데 이제 허세용 대표가 분리수거장에서 모아진 막 반찬 쓰레기에 모아줬다 막 이런 플라스틱을 다 모아줘서 GS 칼텍스 화학공장에 넣어주면 그거 고마워 하시겠어요? 어차피 재활용이 안 돼요. 소재 부가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부가가치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모아서 그 소재가 소재의 부가가치를 갖도록 물류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류망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만들어서 모은 거를 그대로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주냐면 생산자들에게 대줘요. 야, 니네가 만들어서 팔았잖아. 그러니까 되사가. 근데 이 가격이 이 가격보다 2배 이상이 비싸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이제 슈퍼빈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인공지능 회사예요. 인공지능의 특징 중에 굉장히 유별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자기가 학습된 거 범위 내에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캠페트를 모은 것 같지만, 캠페트만 보여주면 제 신발을 넣어도 캠페트 중에 하나로 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자기가 보지 않은 걸 보지 않았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폐기물, 생활 폐기물의 전수 디지털 데이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넣으면 캔과 페트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부분별 명칭과 재활용의 가치를 컴퓨터의 그 비전인 기반이 다 판독을 해요. 그렇게 된 것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고 폐기물을 사는 기계들을 이제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공원, 학교, 편의시설, 롯데월드 이런 데도 놓고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 요번 달 말 8월부터는 저희가 안양시에 100대가 이제 한 번에 설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오스크처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이런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임대를 해서 그 전체가 이제 약간의 그 동전 세탁방, 놀이방처럼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24시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문화 공간화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 안으로 좀 더 침투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민이랑도 프로젝트를 해요. 음식물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음식물 포장재 중에 음식물이 묻지 않은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네프론들이 저희 기계들이 회수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전 세계 최초로 로봇 프렌드리 건물이라고 불리우는 제2본사가 오픈을 해요. 다다음 달에 오픈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다 드론들이 서비스를 해요. 모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용화시킨 빌딩에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네이버 임직원들이 쓰는 모든 일회용품들을 대상으로 폐기할 거냐 재활용할 거냐를 저희 기계들이 판독해서 재활용의 프로세스를 끌고 가는 그 빌트인으로 들어간 전체 설비가 이제 오픈이 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반도체는 공장에 저희들께 다 들어가고 있어요. 기숙사 이런 데도.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 있는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지금 확장되고 있고, SK가스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죠,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택시 기사님들이 운행하시면서 이제 재활용품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실 때 LPG를 충전하시면서 그 기계에다가 모으신 걸 다 넣으면 저희가 드리는 포인트와 SK가스가 주는 포인트를 합쳐서 이제 그걸 이제 현금으로 보상받으세요. 기사님 한 분당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금액이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캔페트만 모은다고 캔페트 압축기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 가끔들 하시는데, 캔페트 압축기는 아니고요. 엄청 서운하죠. 저희가 이제 올 12월에 그 부산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라는 단군 일의 최대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국가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열리는데, 거기에 스마트 빌리지가 첫 입주가 시작이 돼요. 그 스마트 빌리지 초원의 전체 재활용의 폐기물을 저희 디지털 장비들이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옷, 폐지도 종류대로, 우유팩,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장비들이 이제 사람들이랑 관제를 하면서, 즉 그냥 도덕적인 거에 맡겨놓고 박스를 열어놓을 테니까 알아서 넣으세요가 아니고요. 거기 사는 입주민들은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생산하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장비들에게 자기들의 폐기물을 팔고요. 거기를 모인 폐기물들을 수요하시는 업체들은 그거를 돈을 주고 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그 입주민들이 이제 관리비로 다 정산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정산 시스템을 만든 게 올해 12월에 이제 오픈을 해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사회적 의미는 의도하진 않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보게 된 건데요. 이 얘기는 그래도 이제 사업성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제 이런 의미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사회에 보면 취약계층들이 좀 계세요. 근데 취약계층도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해요. 취약계층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제로로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물류망에 의해서 당신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모으셔서 앱으로 저희를 부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 물류망에 있는 이제 차량들이나 저희 필드에 있는 매니저들이 그 연락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가지러 가요. 그래서 그거를 개근해서 현금으로 입금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시 안에 있는 폐기물들을 당신들이 수거해서 그걸 저희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디자인하니까 이게 사회에서 이제 특정 계층에 계신 분들이 당신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모멘텀도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류망은 저희가 현재 전국적으로 4개 공장 수거 창고가 있고요. 폐기물을 모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깨끗하죠. 그러니까 매우 깨끗하고 이걸 문화 공간화 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폐기물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물론 슈퍼나 백화점처럼 깨끗하진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폐기물이 모여진 것들이 순환자원이라는 이름 하에 시민들과 소비자에게 보여질 수 있는 용기는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존에 있는 선형경제 내에서의 폐기물 종사하시는 분들과 저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쓰레기 선별장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고요. 아이들도 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척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선별장에 이제 문화교육센터까지 저희가 넣어서 폐기물에 대한 창고와 이제 교육을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법인의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모여진 폐기물을 가지고 순환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관점의 마지막 완성은 이 폐기물 공장이에요. 이 폐기물 공장이 인가받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좋은 레퍼런스가 있지 않으면 근데 이제 우리 이유진 박사님이 좋은 이거 수법인 이런 사업을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라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 공장을 이제 인가를 받게 됐고요. 실제로 이 공장은 기존의 업체들이 만드는 폐기물의 가공 제품 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 거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섬유가 되고 필름이 되고 다시 병이 돼요. 이거보다 이게 가격이 2배 이상이 비싸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못 구해요. 그래서 매년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1조 원어치의 대만, 일본, 유럽의 폐플라스틱을 저희가 수입해요. 그걸 이제 저희 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아직 저 공장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A급은 창고에 모으지만 창고 안에 다 못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 고물상에 저희 판매를 해요. 그럼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분리배출해서 버린 거를 공공에서 끌어갖고 와서 모인 플라스틱 페트병이고요. 밑에 게 저희 기계들이 모은 거예요. 확 보이시죠? 네. 근데 저게 다 섞이면 하얀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저기다 팔 때 제일 고통스러워해요. 이런 데 섞이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은 사실 자원화가 되려면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렇게 모이도록 관여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순환경제가 만들어진 질서의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들어지는 공정은 저희가 이제 로봇공학 회사다 보니까 폐기물 가공 공정 전체에 가열 공정이 없어요. 지금 폐기물을 중간 가공하는 그 시설들이 님비 시설로 취급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요. 화재가 많아요. 그게 뭐 썰에 의하면 고의로 불을 지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화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열 공정을 제외한 상태에서
스마트 팩토리화 시켜서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서버가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그 데이터 값들을 모아서 폐기물이 가공된 거에 대한 최종 상품의 품질을 특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공장이에요. 조감도.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올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폐기물이 일로 들어가면 일로 나와요. 소재가.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화 공간인데 이 문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공원을 따라 들어와서 이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공간에서 실제 내가 버린 폐기물이 어떻게 소재로 돌아서 보는지를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장 저희한테는 저희 일과 역할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시키는 이렇게 관찰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00평에서 공장이 만들어지면 연간 2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최고의 이제 화학 소재로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200억을 투자받은 이유는요, 딱 이거예요.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폐기물을 소재 사업으로 만들어 볼게. 그거 할 수 있게 돈 줘. 딱 그거예요. 테슬라가 정확히 그렇게 했잖아요. 테슬라가 투자받을 때 앨런 머스크가 정의한 전기차 사업이 뭐였냐면요. 저희는 전기차 잘 만들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희는 인류 최초로 인간이 타고 다니는 전자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뭐 구글이랑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소니 이런 애들이 전자제품은 우리 건데? 내연기관 자동차 만드는 애들은 자동차 만드는 애가 왜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전자제품 시장과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하이브리드가 생기면서 그 독자적인 도메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는 코딱지만 해서 도요타나 머세데스 벤츠나 BMW가 볼 때는 깜냥도 안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막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소니 이런 전자제품 회사들이 이제 같이 형님들이 이렇게 어깨를 밀어주니까 전기차 시장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새로운 도메인을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열리냐면 지금처럼 산업의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그 기회가 열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데까지는 운이 따라서 이제 성공을 했고요. 슈퍼빈의 사명은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가 오면 벌 하나가 멸종을 해도요, 전체 식물의 70%가 멸종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최고의 사명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창업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지구 생태계의 생명의 다양성을 존속시킨 상태로 되돌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버리는 생활 폐기물들이 다른 스피시스, 생명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도시 안에서 그걸 다 해결한다를 이제 저희는 이제 사명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야기라면 제가 5분 정도만 더 써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거슬릴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뭐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무슨 뭐 연구원도 아니고. 근데 창업이라는 건 주식회사를 만드시건 1인 프리랜서로 창업을 하시건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건 반드시 생산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생산품을 만드는데 투입 요소는 반드시 2개가 있어요. 노동과 자본. 노동과 자본이에요. 노동과 자본을 넣어서 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Y가 이제 일종의 함수인데요. 전략을 짜거나 창업가나 창업팀이 고민하는 모든 거는 이거예요. 이 Y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Y가 설계된 거 내에 자본과 노동이 들어오면 생산품이 생기고요. 이 생산품을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이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바로 투자자들이에요. 그 생산 함수의 Y는 보통 창업팀 또는 이제 1인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Y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는 이제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뭘 해보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시장은요,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투자받는 구간을
첫 번째 투자받는 구간을 시리즈 A라고 해요. 그리고 시리즈 B, C 받고 나면 이제 상장을 가는 거죠. IPO가 이제 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80%에서 90%의 공식은 뭐냐면 창업을 하면 시리즈 A 투자 받을 때까지 돈을 못 버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막 돈을 막 이렇게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 돈이 많던 적던. 그렇게 투자해주는 사람을 그래서 엔젤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 엔젤, 우리 회장님도 계시던데. 또 하나가 이제 FFF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FFF? 이게 제가 구글에서 화면을 캡처한 거니까 이거는 글로벌리 통용되는 투자자 용어예요. 첫 번째 F, father, 두 번째 F, friend, 세 번째 F, fool. 바보이거나 부모이거나 친구가 아니면 투자를 안 해줘요. 그 구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대는 막 빚도 지고요. 막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 창업가들끼리 한 얘기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자는 창업가의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는 은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깜짝 막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의 계곡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프로토타입.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에 우리 사회에 던져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시리즈 A 투자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리즈 A 투자자는 이 데스밸리 구간 동안에 돈을 벌었으면 오히려 투자를 안 해요. 그건 이제 장사예요. 시작할 때부터 손해보지 않는 꾸준한 장사는 투자자들이 자본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막 누적 적자나 막 빚이 막 꽉꽉 찼어요. 막 턱까지 찼어, 턱까지. 막 죽을 것 같아, 얘가. 그럼 너무 좋아해요. 돈 넣으면 막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 자본가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뭘 본다? 이 프로토타입이 양산이 되면 시장이 반응한다, 아니다만 봐요. 그동안의 적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데스밸리 구간을 보통 3년 정도 보거든요. 3년 동안에 시리즈 A 투자자들을 만날 때까지 내가 세상에 내놓을 내가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A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이제 진짜로 양산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죠. 그럼 돈이 되게 빨리 달아요. 그럼 이제 바로 시리즈 B를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런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본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건 간접적으로 관여하건 시장 내에서 자본가들과의 관계를 끊거나 연결하지 않고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본가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들의 언어는 창업가의 언어와 달라요. 세상을 보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초기 굉장히 유망한 창업가 분들은요, 투자사의 어린 심사역들,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심사역들한테 상처받고 와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근데 캐피탈리스트들의 돈을 받지 않으면 기업은 액셀레이션이 안 일어나요. 액셀레이션을 안 해도 되면서 내가 버는 돈을 할 수 있는 건 사업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서는 칠판 없죠.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미래 이만큼을 벌 거야. 이만큼을 벌 거니까 이거를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해서 내가 이만큼 돈 벌었을 때 이만큼을 너한테 줄 거니까 그 증빙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가져가고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돈을 내놔를 자본가랑 거래하는 거예요. 그거를 허용한 사회적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한계가 아니고요. 더 큰 자본의 한계를 걔네들한테 받으면서 내가 이 사업을 실행을 해서 그 단계에 가서 이룬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게 공개시장이고 자본주의가 주는 캐피탈 마켓이에요.
거기서 채권이 나오기도 하고 주식이 나오기도 하고 론이 나오기도 하고 정부 지원금도 거기서 다 나와요. 그렇게 있는 캐피탈 마켓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경쟁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고 혁신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대로 경쟁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기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의 방법을 바꿔서 싸우셔야 돼요. 대기업, 창업하고 제일 우스운 게 뭐냐면요. 창업한 회사의 핵심 역량은 없어요. 네. 슈퍼빈이 스타트업줄 중에 9번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라고 평가를 받지만 저희가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 가서 내밀 수 있는 명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객관적인 핵심 역량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려면 경쟁은 존재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캐피탈 마켓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경쟁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거를 고민해내는 게 창업팀이고 창업가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이나 전략을 세우실 때 기획이나 전략을 세운 걸 갖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기획이나 전략이 틀렸어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획이나 전략을 세운 걸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게 내가 세웠던 계획이랑 다르면 이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예측한 대로 계획된 대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와 수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 못하냐에 따라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창업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냐 없냐가 판독이 돼요. 그게 좀 큰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피보팅 한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계획대로 안 가서 피보팅을 하게 되면요. 투자자들한테 가서 피보팅 한다고 얘기하면 피보팅에 대한 자금을 또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내 계획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방법론을 찾고 있는 거를 투자자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유진 박사님도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핵심 메시지는 기존의 방식들과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로 와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반드시 세상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있어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겠다, 비용을 낮추겠다, 제품을 혁신하겠다는 기존의 대기업들 방식이에요. 이 방법으로 창업가나 벤처는 스타트업은 기존의 시장 내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제품 만들었는데 스타트업들끼리 경쟁하지 않아요. 지금 슈퍼빈이 만드는 네프론 경쟁자가 대기업이에요.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롯데 알루미늄이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지 스타트업들끼리 경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게 객관적으로 핵심 역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인사이드 아웃 어프로치에서는 승산 있는 싸움을 방법론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도 꼭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요. 세상이 도대체 뭐를 원하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가치가 뭐지? 슈퍼빈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쓰레기 버릴 때 스트레스 받잖아, 니네. 그러니까 우리 거에서 와서 버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좀 섹시하게 야,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도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할 뿐인 거지 쓰레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치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다가 제공하고 싶어하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 가치, 그 제품을 쓰면서 그 서비스를 쓰면서 그 내가 주고 싶은 가치를 느끼고 싶은 고객을 단 한 명이라도 찾으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스타트업은요, 한 명의 고객에서 시작해요. 스타트업이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4천만 국민이 환호해준 이런 착각한 막 1,000명, 2,000명 이런 거 없어요. 슈퍼빈 네프론도 처음 한 대 만들었을 때요, 과천에 설치하고요.
저랑 같이 창업했던 애들이요. 캠페트 비닐봉다리 들고요. 백팩 메고요. 그 옆에 서서요. 지나가는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한번 써보세요. 막 이랬었어요. 그럼 막 도망가세요. 이렇게 막. 뭐 파는 줄 알고. 그래서 얼마나 그런데 막 페이스북 보면 다른 창업가들은 막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누구 찾아가서 울면서 막 부탁했어요. 광고 만들어 달라고. 막 펑펑 운 건 아니고 막 속상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당신이 광고 만들면, 김 대표 광고 만들면 대기업 따라 흉내내는 거야. 당신이 만나고 그 네프론이라는 기계를 지금 가끔 쓰러 오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동네 아줌마, 그 대여섯 명이 슈퍼빈이 갖고 있는 모든 고객이야. 그게 당신이 만든 모든 우주야.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5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는 걸 만드는, 지금 슈퍼빈의 네프론 사용자가 전국에 1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숫자를 만들어가는 거는 내가 이 제품을 줘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주고자 하는 가치를 공감해주는 그 핵심 고객과 그 가치 체계를 설계하는 데에서 사업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돈이 되도록 만드는 거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의견을 주기 시작해요. 원가는 낮추고 이런 건 아웃소싱하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서비스는 좀 포기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범위를 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운영해 가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사업을 하는 방식과 관점이 기존의 기업들 방식이랑은 많이 다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죄송해요. 강의가 길어져서. 2개예요. 한 번도 제품과 서비스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어요. 그 설계되고 나면 그 가치를, 제공 가치를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슈퍼비는 쓰레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그걸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가치를, 명제를 전달하고 그 가치 체계를 어떻게 한다? 인공지능과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돈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공지능은 저기 가서 사갖고 오고 저 친구들 투자자금으로 데리고 오고, 이건 다 이렇게 어벤져스 어셈블, 캡틴 아메리카가 얘기하잖아요. 모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술과 사람과 상품은요,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인 어셈블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하는 가치예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고, 사실은 주변에 시리즈 B까지 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세요. 훈련을 받았건 훈련을 받지 않은 건. 그래서 오늘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시도하고 많은 역경을 이제 거쳐 가시겠지만, 초심이라고 얘기하는 결국 내가 주고 싶었던 가치, 내가 고민하고 있던 세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거를 공감해주고 연대해주는 고객들과의 만남,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게 결국은 창업의 첫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시던지 간에 다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문제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 여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창업가들과 예비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